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초단기 완성 수업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자,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자, 영역이 듣기와 말하기예요. 전체 15문제인데요. 자, 최근의 경향을 보면 듣기와 말하기에서, 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듣고 풀 수 있는 뭐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뭐 비판적 독해가 있는데 최근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공자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대화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학술적으로 대화 전략을 다루는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휘어법. 국어의 꽃이죠. 자, 근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문제를 접해보시면 암기보다는요, 실은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워야 될 것들을 최소화한 문제들이 최근의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용어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험 본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뭐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어법은요, 용어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커다란 개념 지도라고 해서 책에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문규정집이 자주 등장을 하지요. 자, 어문규정집의 내용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법은요,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요즘 추세는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탐구형 문제라고 해서, 자, 요렇게 주거든요. 자, 보기를 딱 주고서,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쭉쭉쭉 해요. 그 다음, 얘와 관련된 선택지를 줍니다. 1에서 5번까지. 그럼 요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얘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 문제는 이렇게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보면 어느 정도 체계를 요구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쓰기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쓰기 문항은요, 그냥 쓰기 단계를 하나의 주제에 맞게끔 보고서를 제시해서, 자, 뭐 처음 부분이 뭐지요? 쓰기를 할 때는 먼저 계획하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그치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 내용 생성.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생성을 다 했으면 이제 알맞게 자리에 배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자, 그 다음 이제 조직을 다 했으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지막이 뭔가요? 그치요? 우리가 보통 태고라고 하는 고쳐쓰기 과정이 요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5단계에 맞게끔 문제가 하나 전체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고쳐쓰기의 문제. 자, 얘가요, 우리가 그냥 어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어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단어 고쳐쓰기, 자, 바른 문장 쓰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조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요 고쳐쓰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부분을 좀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주제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잘못됐네, 자료 수집이 잘못됐네, 내용 조직이 잘못됐네, 자,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어느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상하위에 관련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봉결이라는 글의 내용이 있다면 서론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잘못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창안인데요. 어찌 보면 창안은 쉬워가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 읽기 부분에, 문학 부분에 쓰이는 그 용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표현법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뭐 문학적 표현의 특징 같은 경우도 자주 등장을 해요. 흔히 뭐 광고 같은 거 또는 뭐 그림 같은 거 제시해가지고 이 광고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창안 문제입니다.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용어들, 동음이어라던가 다이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니까요. 자주 나오는 것들만 조금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읽기 영역입니다. 지금 비율을 보시면 어법하고 같지요. 서른문항으로 같은데요. 자, 이 읽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아시죠?
문학 부분이 나오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문학이 나올 때도 자, 문학의 큰 범주가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면 시, 소설, 딱 수필까지만 나옵니다. 희곡은 나오지 않아요. 문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 소설, 수필, 희곡과 관련해서 꼭 이 어법이나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문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치요. 바로 비문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비문학인데 이 비문학은 뭐 흔히 뭐 예술, 그 다음에 과학, 뭐 인문, 사회 이러한 지문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얘는요 독해 방법이 있어요.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고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가장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너무 내용이 깊어져서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좀 한국어 능력 시험의 좀 특이한 점이죠. 자, 수능과 차이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실용문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실용문이라는 건 안내문이나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요. 그리고 자, 얘와 섞어서 이제 도표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도표 해석은요, 실은 그냥 위에 도표 중에 특이한 점 찾고 가장 높은 점, 낮은 점을 찾은 다음에 수량이나 수치해서 바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속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문화 영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쉬워 보이지만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등장하거든요. 자, 바로 그게 어디냐면, 자, 남북한 언어 비교하는 거랑요. 자, 요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지요. 왜냐면 지금 통일 대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뭐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통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남북한 언어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뭔지, 자, 그런 사전을 실제 용례로 실어놓고 문제를 풀게끔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근대 신문 광고가 나옵니다. 자, 근데 신문 광고가 나오고요. 우리가 중세국어에 쓰였던 그런 단어들이 근대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현대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었고 현대의 관점에서는 어떤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걸 보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고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우리말로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필수 순우리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세 번째 단어로 가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가늠하다 하니까 여기에서 쓰인 뜻은 뭐냐면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이지만 실제 우리 있잖아요. 뭘 가늠해보다 하면은 뭐 또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자, 바로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늠하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얘예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는 거. 자, 근데 헤아리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는 애는 누굴까요? 바로 이 2번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 사람 아이고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대체 몇 살인지 모르겠어. 뭐 동안 피부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가루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가루다는 뭐냐면요. 두 팀이나 두 상대가 승패를 가룬다라고 해서 그럴 때 쓰는 용례가 되겠고요. 함께 뭐 맞서서 싸운다, 견준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가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가름하다? 뭐랑 좀 비슷하죠? 소리가? 그죠? 가름하다. 가늠하다, 가름하다. 지금 소리상으로 보면, 발음상으로 보면 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은 제가 여기 발음을 표시해놨지요. 이 가름하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가름하다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름하다로 발음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귀에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리죠? 이렇게 가름하다로 똑같이 들리거든요. 하지만 두 단어가 생김새와 소리가 똑같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뭘 대신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가름하다라고 쓰고요. 그래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가름합니다. 대신합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름하다 하면은 두 개를 쪼갠다. 그 다음에 뭐 승부 따위를
정하다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요렇게 쓰인다는 거. 자, 소리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고 표기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 강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강자를 부리다 하면은 걔 막 심술 내는 거 있잖아요. 샘 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강자라는 단어가요. 얘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강샘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속어를 하는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질투라는 단어죠. 강샘이.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 거슴츠레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은요. 뭐 눈이 허리멍텅해. 뭐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 눈에 초점 같은 게 이럴 때 쓰이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유의어로 뭘 더 많이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 왜 이렇게 눈이 개슴츠레하니? 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슴츠레하다 하고 얘네들은 똑같이 표준어의 주의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볼게요. 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결단을 내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결단을 딱 보니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결정하다라고 하는 결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결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 결단이라는 거는 소리 어떻게 내야 되나요? 그렇죠. 소리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뭔가를 완전 거덜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어떤 사람에게 물건만 갖다 하면은 망가뜨려서 오는 사람 있죠. 아주 그냥 물건을 가져가더니 결단을 내고 왔군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살림을 거덜낸 상태 있지요. 뭐 그는 아주 집안을 결단을 내버렸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이라는 건 뭐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다라고 해서 요 소리가 요 표기와 같기 때문에 함께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삿길, 고삿이라고 해서 마을의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특히나 그 입구길 요 부분을 고삿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23페이지에 자, 그루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살펴본 김에 잠과 관련된 순우리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비잠. 간단하게 이렇게 팔 쫙 펼치고 이렇게 자는 거 있지요. 자, 그래서 그 나비의 모양새와 아이의 모양을 비슷하게 표현한 거고요. 갈치잠 하면은 좁은 방에서 왜 갈치들이 이렇게 상자에 담겨 있을 때 비좁은 그 칸 안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루잠 깨웠다가 잤다가 깨웠다가 잤다가 하는 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루잠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것들 거의 다 노루잠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자, 그래서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중간중간에 깼다 자고 깼다 자고 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뭐 토끼잠, 벼룩잠, 갱이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멍석잠이라고 해서 멍석잠 하면요. 그냥 왜 아무데나 누워도 자는 사람 있죠. 지하철에서도 자고 뭐 의자에서도 자고 부럽기도 한데요. 실은 아무데나 그냥 쓰러져서 자는 잠을 멍석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우잠은 어떨까요? 새우잠 아시죠?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하고 자는 거 아니면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인잠이라 그래서 실은 요 걷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깊이 안 들고 그냥 아주 낮은 그 소리까지 모든 게 들리는 그런 잠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잠에 관련된 단어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4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4페이지에 그 니은 부분을 보시면요. 나무새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은요, 얘는요, 어떤 형태로 더 많이 쓰이죠? 명사 형태보다는 형용사의 형태로 더 많이 쓰이지요. 남사스럽다, 나무새스럽다. 한마디로 남에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뭐 이런 단어지요. 자, 그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면 또 바람과 이번엔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지금 놉새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실은요. 놉새 뒤에 뭐가 붙죠? 바람이란 단어가 붙지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말에서 실은 초기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바람과 관련된 문제를 무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바람과 관련된 단어 중에 자, 지금 보면 방향과 관련해서 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바람이 되고요. 우리말 표현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학교 시절에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좀 나와요. 동풍, 새바람. 그 다음에 서풍은
달바람, 한이바람. 자, 가수할 바람은 잘 쓰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좀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남풍이라는 게 나왔는데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이라고 해서 자, 얘네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마파람 같은 경우. 이 지금 체크된 단어들의 맨 앞쪽은 거의 다 뱃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얘기해요. 아무래도 바람이 중요하겠지요. 배가 뜨려면. 자, 그 다음에 북풍. 아주 추운 바람이기 때문에 뭐 된설이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주 세다라는 된바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순우리말을 2개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풍 바람, 그 다음에 남서풍 바람, 그 다음에 북동풍은 잘 아시죠? 높새바람. 저기 강원도 지역을 아주 그냥 고랭지로 만들어주는 곳이 그런 바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노파니 바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순우리말로 표현된 바람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뱃사람들이 쓰는 은어하고 결합이 되면서 지금 순우리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알아두실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교재에는 지금 몇 개의 바람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초기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눈엣가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엣가시는요, 좀 표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길 가다가 보면 또는 뭐 방송을 보다 보면요,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서 한 가지 팁만 좀 드릴게요. 도대체 이 사이시옷이란 녀석 언제 써야 되나요? 자, 얘는요, 고유어가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우리 단어의 형태를 보면 합성어가 있어요. 자, 합성어.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됐거든요. 그냥 단어 2개가 결합됐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가 나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둘 다 고유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자어가 2개 결합됐다 쓰시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엣가시 하면은 얘는요, 순우리말 2개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쓰이면 눈하고 가시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소리 날까요? 그렇죠?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눈엣가시. 이 시옷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디귿에 보시면 다락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은 부사형으로 더 많이 씁니다. 다락같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물건값이 매우 비싸다 그래서 어이구 물가가 다락같이 뛰고 있다 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덩치가 매우 크다라고 했지만 실은요, 덩치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세력이 세다라는 의미의 그런 다락같이거든요. 그래서 야, 날씨가 다락같이 추워, 무지 춥다라는 의미를 다락같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포라는 거 잘 아시죠? 한 달 달포 동안 한 달포. 그래서 한 달 남짓. 그 다음에 대바람에 아유 아침 대바람부터 김이장이 왔어. 그러면은 아침 대바람은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은 뜻이에요. 그 대바람은 뭐냐면요, 굉장히 이른 아침에 남의 집에 달려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뜻을 추가해 주세요. 일단은 자, 그럼 첫 번째 뜻을 단번에. 그래서 어유 내가 있지 깡패들이 나타났는데 대바람에 그냥 확 때려 눕혔어. 그럴 때 단번에란 뜻이고요. 두 번째, 어휴 나쁜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대바람에 나타났지 뭐야.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어떤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두 번째는요, 당장에 그냥 듣자마자 행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덤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쓸 때 어떻게 쓰죠? 야, 너 왜 나한테 덤태기 씌워? 택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덤턱이라는 게 맞는 표기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5페이지의 맨 오른쪽 위쪽을 가보시면 들마에 손님이 들이닥쳤다라고 해서 문을 닫을 무렵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시면 마수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수걸다. 자, 마수걸다라는 단어보다는 실은요, 얘가 원래 은어였어요. 자, 어떤 은어였냐면 마수거리라고 해서 왜 물건 게시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물건 파는 거, 그걸 마수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은어였지만 지금은 일반어로 많이 세력이 넓혀졌어요.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야구에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캐스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유 꽁꽁꽁 선수가 마수거리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홈런을 쳤다는 얘기죠. 자, 그것과 관련된 은어가 바로 일반어로 확장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메나니라고 해서 아우 메나니 밥만 먹었더니 아유 야 입이 껄껄하다 야. 그러니까 하얀 맨밥 있지요. 자, 맛있나요? 저는 반찬
많은 게 좋습니다. 반찬 없는 것보다는. 그 다음 일을 하는데 도구 없이 맨손뿐인 거 있죠. 맨한이로 일을 했다. 그럼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쁘다라는 저 아이는 참 미뻐.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예쁜 우리말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뽑은 것 중에.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민낯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 단어는요, 그냥 뜻보다는 실은 요 접사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체크를 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낯이라고 하면 민낯하면 뭐죠, 보통?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화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의 뜻은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 민소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늬가 없는 거. 민무늬. 자, 접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접사의 뜻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을 보시면 바투. 아유, 약속을 너무 바투 잡았나 봐. 너무 가까이 잡았다. 그 다음에 아유, 가구를 너무 바투 놨네. 너무 가까이 놓았네. 그런 뜻입니다. 거리가 썩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왼쪽을 보시면 변죽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실은요, 변죽이란 단어가 혼자 쓰이진 않아요. 관용구 나와 있지요. 변죽을 울리다. 그래서 왜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전곡을 찍어야 되는데 요렇게 테두리만 건드리고 마는 거. 그래서 수사가 변죽을 울리고 있다.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볼멘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멘소리는요, 출제됐을 때 왜 출제됐냐? 이 단어 중에 신체와 관련이 있는 애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볼멘소리가 실은 진짜 볼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화나거나 약간 좀 짜증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막 볼이 이따만해지죠. 그래서 볼멘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체기관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비설거지하면 비가 오면 물건을 치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비설거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몇 페이지로 갈 거냐? 자, 28페이지에 이제 선웃음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선웃음? 아유, 왠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웬 착한 웃음 막 이렇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무슨 뜻이죠? 꿈이어서 웃는 거예요. 막 진심 담지 않은 정말 가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웃음과 관련된 한자성어뿐만 아니라 고유어가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겉웃음하면 딱 아시겠죠? 아유, 그냥 마음에도 없고 그 겉에 영혼 없이 웃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너스레 떨다 하면서 너스레 떤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포 좋게 막 현재 상황을 잘 이렇게 넘겨짚는 그런 웃음을 웃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너털 웃음 하면은 아주 그냥 털털하게 웃는 웃음 있지요. 시원하게. 자, 그 다음 무드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럿이 함께. 뭘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혀 있잖아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덧없이 짓는 웃음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웃음. 비웃는 거. 얘는요, 실은 비웃는다라는 뜻보다는 최근에는 요 조소라고 하는 한자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웃음.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왠지 착한 웃음일 것 같은데, 그냥 막 꾸며서 가식적으로 웃는 거. 자, 그 다음 쓴웃음. 한자를 좀 알아두세요. 고, 소, 쓸 고자 써서. 자, 그 다음에 염소 웃음 아시죠? 막 염소 이렇게 웃잖아요. 좀 가볍게 웃는 거. 자, 그 다음에 찬웃음 하면은 차다 그래서 찰 냉자 써서 냉소. 그래서 왜 글 같은 거 얘기할 때 글의 태도가 굉장히 냉소적이야. 또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아니 즐거운 걸 보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막 늘 이렇게 인상 쓰고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모든 것에 차가운 사람이 있지요. 그런 걸 쓸 때 냉소적이다라 얘기할 수 있지요. 그 다음 한박 웃음 아시죠? 뭐 입도 크고 눈도 이만해지는 그런 웃음. 자, 그래서 이미 기출되었던 내용이 있어서 웃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페이지 오른쪽 위로 가보세요. 손살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왜 선택하게 됐냐면요. 실은 이 문제를 낼 때 기출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게 아인지 어인지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렇게 쓰느냐 요렇게 쓰느냐 요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단어니까 요게 맞다는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팍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다, 뭐 알차다, 옹골차다, 실하다 요런 유의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아이들을 좀 연결을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싹수가 노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실은요, 얘는 표기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딱 듣기에 싹수라고 하니까 은근히 이 수를
이렇게 수로 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잘못됐죠? 소리는 이렇게 나는 게 맞아요. 된 소리로 나는 게 맞지만 실은 표기를 할 때는 그냥 예사 소리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흔히 말하면 가망이나 조짐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의 그런 뒷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안팡지다 그러면은 힘이 작아도 굉장히 이렇게 다부진 경우 있지요. 특히 왜 손이 통통한데 이렇게 막 꽉 이렇게 쥐고 있을 쓰거든요. 자, 그 다음 애면글면 하면은 아유 그냥 온갖 힘을 다 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막 힘도 붙이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에오라지라는 단어 여러 번 출제됐던 단어입니다. 겨우 오로지를 막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좀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자, 바로 30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울력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합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근데 실제 단어는 기출됐던 단어는 울력다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힘을 합해갖고 하려고 하는 뭐 기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요 단어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찬말 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지위가 높고 능력 있다고 막 이렇게 펑펑펑 큰 소리 치는 거 있지요. 실은 입찬 소리라고도 쓰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31페이지 왼쪽 맨 아래편을 봐주세요. 짐짓.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짐짓 모른 채 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 짐짓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볼게요. 보면요. 허섭 쓰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고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막 집어가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들 있지요. 그런 물건을 허섭 쓰레기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어떻게 더 많이 쓰죠? 야, 있잖아. 허접 쓰레기야 라는 말 쓰지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얘가 나오니까 허접 쓰레기는 맞고 허접 쓰레기는 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도 맞답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그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 문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요건 혼동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가 바로 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회방하는 거, 회방 놓는 거, 괴롭히는 거. 자,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페이지 34페이지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더라도 문맥과 관련 있는 걸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문맥적으로 파악하고 있나를 묻기 위해서 내는 문제거든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의 1번 선택지입니다. 자, 그는 성품이 곱지 못해 몽리를 부린다 라고 했는데 자, 성품이 곱지 못하다를 잠깐 밑줄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몽리를 부린다. 근데 뜻을 봤더니 뜻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술궂게 욕심을 부린다. 그러니까 성품이 곱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어깃장 내고 막 성질 내고 그런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연결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아무래도 푸내기에게 더 마음을 주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푸내기 하면 뭐죠? 일가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살부치를 이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오른쪽을 봤더니 그러니까 더 마음을 주게 되겠죠.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오른쪽 뜻을 봤더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일이 서툰 사람, 우리 뭐라고 했죠? 에이, 이런 조금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 있죠? 풋내기 같은 이라고. 아시겠죠? 자, 풋내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뜻은. 그래서 실제 쓰인 단어와 문맥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2번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새색시가 하암초롬이 예쁘게 앉아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색시니까 당연히 가지런히 얌전히 앉아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문맥적으로 맞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내가 노력해봐야 에오라지 오로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옆에 뜻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아유 그녀는 별거 아닌 일에 툭 하면 강짜를 부려. 자, 강짜를 부린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뭐 괜히 어깃장 놓는다라고 쓰일 수 있는데 여기 강짜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투, 강샘이라고. 자, 그래서 심술을 부린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문맥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들은 한반에서 1년 내내 지내며 곰삭은 사이가 되었다. 곰삭다 하면 뭔가 시간이 흘러갔고 뭐 예를 들어서 젓갈 같은 거 오랫동안 푹 이렇게 삭혀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랑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오른쪽 뜻을 봤더니 옷 같은 것이 오래되어 오리 삭고 품질이 약해지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살표에 되어 있는 요 뜻은요. 분명히 곰삭다라는 뜻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옷이잖아요. 근데 앞에 문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건 뭐냐면 뭐예요? 사람의 사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옷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뜻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얘가 지금 다이어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실은 다이어도요. 짝꿍이 만나는 애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 사이가 곰삭다, 옷이 곰삭다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쓰일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부대다가는 무시당할 거야. 자, 나부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나댄다는 얘기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뭐 촐랑거린다, 엄청 잘난 척한다, 앞서 나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햄스터는 덩저리가 작기 때문에 자, 덩저리 잘못된 단어일까요? 맞는 단어고요. 몸집을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춰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생떼 부리는 손님이라도 만수바지를 잘해야 된다. 딱 느낌 오시죠? 생떼를 부린다는 얘기는 괜히 와가지고 그냥 떼 쓴다는 얘기니까 귀찮게 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도 만수바지 해야 되니까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연락도 없이 찾아갔지만 반색하며 맞아주었다. 연락 없이 갔는데 반색하면요. 왠지 이게 반대 반자 아니야?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굉장히 반긴다고 할 때 반색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몹시 반가워하다.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거죠.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다이어의 경우에 어울릴 수 있는 애들의 짝꿍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문맥적 의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맥적 의미에서는 바로 37페이지에 있는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1번을 보시면 밑줄 친 말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걸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을 봤더니 그녀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자, 무신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무신날이라는 건 없어요. 장시자거든요. 시장 할 때. 자, 그래서 요거랑 순우리말 날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장이 안 서는 날 마다 장날에 들렀대요. 그럼 허탕친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잘못된 예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시옷 때문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시옷이 참 많은 요즘에 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한자어고 얘가 고유어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 뭐가 와야 된다? 그치요? 사이시옷 얘가 와야 되겠지요?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2번. 작은 실수에도 매번 족대기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 자, 족대기라는 단어 바로 막 실수하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아닌데도 우겨대는 걸 얘기하고요. 자, 3번. 형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불편해도 좀 밑줄해 주세요. 다 여정하다. 알고 보면 틀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맞는 말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년에 겨우 한두 번 만나는 사이니까 당연히 볼 때마다 설면하다. 낯설다. 얼굴이 낯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가 낯설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무리한 일정이 드티었기 때문에 드티었다는 얘기는 뭔가 사이가 벙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쉴 수 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맥적으로 맞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제가 잘못 넘어갔는데요. 36쪽에 3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맞는 걸 좀 찾으셔야 돼요. 자, 바로 페이지 36페이지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도 없는 호숫가의 분위기가 쾌쾌하고 적막하다. 쾌쾌하다. 뭐 생각나시는 냄새 없나요? 냄새가 구리다. 약간 시궁창 냄새 있잖아요. 썩은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봤더니 어떤 단어가 나와 있나요? 적막하대요. 얘는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주 쓸쓸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지요? 자, 괴괴하다라는 단어와 연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쾌쾌하다가 아니라 괴괴하고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동생은 집에서 빈둥대며 목적 없이 타울거려서 구박을 받는다. 자, 타울거린다는 얘기는
무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을 구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죠? 맞을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회방이죠. 해살이란 단어 나와 있고요. 회방을 놓는데 어떻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문맥적으로 맞지 않지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자, 요게 1번이었고요. 이제 4번을 볼게요. 일단 나의 실력을 낮잡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받침에 따라서 낮잡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낮잡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맥에 맞는 단어는 뭘까요? 나의 실력을 낮잡아. 그러니까 수준 이상보다 만만하게 여기고 낮춰서 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낮잡다는 뭘까요? 요 시옷으로 표기된 거. 아주 수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 넉넉히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음식을 좀 낮잡아 마련해라 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여유 있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지루했던 장마가 드디어 끝나고 운날들게 생겼다. 무슨 느낌 드시죠? 아이고, 장마가 있다가 운날 든다는 얘기는 그죠? 웃을 날 있다, 날이 개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지금 고쳐드린 단어들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어들을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맥적 환경에서 쓰이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의 10번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의성어 의태어가 문맥상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뭐든 만들면 해실해실하게 된다. 손재주가 없어서 해실해실. 무슨 느낌 드시죠? 약간 허술한 느낌 드시죠? 그리고 사람이요, 이렇게 좀 싱겁고 속 없는 경우 있죠. 너 왜 이렇게 해실해실대니?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빈틈이 많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동천거를 넣고 나니 응원하는 기세가 우럭우럭 커졌다. 우럭우럭 하면 뭐 생각나시죠? 무럭무럭 생각나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을 봤더니 사위에게 첫 번째 맞은 사위. 자, 첫째 딸 사위인가 봐요. 밥을 담상 퍼주는 기분이 흐뭇하다. 근데요, 첫째 사위한테 밥을 많이 퍼줘야죠. 첫 사위인데, 그죠? 씨암탉도 잡고. 근데 문제는 이 담상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드물고 성기게 주는 밥을 얘기해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요 10번에. 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운 사람한테 뭐 가운데 이렇게 돌도 좀 깔고 뭐 이렇게 주는 밥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줬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고봉밥을 줘야 돼요. 듬뿍듬뿍.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엄마와 언니가 도란도란 하는 소리를 들으며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럼 큰 소리로 떠들었을까요? 작은 소리로 떠들었을까요? 그래서 도란도란은 굉장히 낮게 하는 소리를 속닥속닥 하듯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남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부전부전 따라오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등산 같은 거 갈 때 따라오려면 뭐 같이 이렇게 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기 볼일 다 보고 뒤에서 할 거 다 하고 오는 사람들 있지요. 자, 자기 일에만 서두르는 경우 부전부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화가 나겠죠.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같이 등산을 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맞는, 그런 문맥적으로 맞는 의태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잘못된 의태어 성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순우리말 고유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짚어드린 단어들을 보시면 아마 경향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만큼 문맥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 특히나 표기 같은 것들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도 요 고유어 부분에 나왔거든요. 물론 어문규정집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학습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